서연우는 창밖을 응시했다. 서울의 회색빛 도심은 여전히 분주했고 그 아래로 흐르는 강물은 무심하게 반짝였다. 성공적인 커리어, 번듯한 아파트, 곁을 지켜주는 좋은 사람. 겉으로 보기에 그의 삶은 완벽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 가족이 남긴 상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맑은 수면에 가라앉은 침전물처럼 건드릴 때마다 탁한 기운을 일으켰다. 얼마 전 남동생 준영과의 만남이 그랬다. 준영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성공한 형의 삶을 은근히 깎아내리고 그의 선택을 비웃고 마치 자신이 더 우월한 존재인 양 거들먹거렸다. 식사 내내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비아냥거림과 조롱은 연우의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파편 같았다. 그날 밤 연우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었다. 어린 시절의 집, 부모님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준영의 비웃음. 숨이 막혀왔다. 형, 오랜만이네. 몇 주 전 준영은 예고 없이 연우의 회사 근처로 찾아왔다. 점심을 같이 먹자는 제안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거절할 용기가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여전히 가족과의 관계는 연우에게 풀기 어려운 숙제와 같았다.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준영은 능글맞게 웃었다.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란 준영은 어릴 때부터 겉모습을 꾸미는 데 능했다. 비싼 옷과 시계, 세련된 말투, 그 모든 것이 연우에게는 위선처럼 느껴졌다. 형 회사 좋다고 소문났던데 뭐 대충 다니다가 적당히 물려받을 생각이야? 준영의 말에 연우는 순간 표정을 굳혔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었다. 부모님은 사업에 실패했다가 재기에 성공했지만 연우에게는 단 한 번도 경제적 지원을 해준 적이 없었다. 아니, 지원은커녕 늘 짐짝 취급이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알잖아. 연우가 차분하게 말했다. 알지. 고생했지, 우리 형. 근데 뭐 결국 부모님 회사 물려받는 게 제일 편한 길 아니겠어? 괜히 사서 고생할 필요 없잖아. 준영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 속에 담긴 비아냥거림이 연우의 신경을 긁었다. 준영은 연우가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는 존재로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듯했다. 난 내 힘으로 이루고 싶어. 고집은 여전하네. 하기야, 형은 어릴 때부터 그랬지. 부모님이 뭘 해줘도 시큰둥하고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책이나 보고. 그러니 부모님이 나한테 더 신경 쓸 수밖에. 준영의 말에 연우는 숨을 참았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우리 집에는 늘 준영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부모님은 준영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를 하늘이 내려준 아들이라 부르며 애지중지 키우셨다.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던 시기에 태어난 준영이 부모님께는 다시 일어설 힘을 준 기적의 아이였다. 나는 그저 그 기적의 아이보다 5살 많은 이미 존재하는 아이일 뿐이었다. 준영이 태어난 후 부모님의 관심은 온통 그에게 쏠렸다. 준영의 재롱, 준영의 작은 성취 하나하나가 집안의 큰 기쁨이었다. 나는 그냥 알아서 잘하는 애였다. 부모님은 내가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숙제를 하고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연우는 역시 속 깊고 든든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 뒤에는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무거운 기대와 무관심이 숨어 있었다. 준영은 어릴 때부터 영악했다. 부모님이 자신을 편애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을 나를 괴롭히는 데 이용했다. 내가 아끼는 장난감을 망가뜨리고는 내가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다. 내가 어렵게 모은 용돈을 몰래 가져가고는 내가 잃어버렸다고 우겼다. 그때마다 부모님은 준영의 말만 믿었다. 형이 동생 좀 이해해줘야지. 아직 어려서 그래. 내가 형인데 동생을 잘 가르쳤어야지. 왜 싸우게 만들어? 준영의 잘못은 늘 나의 책임이 되었다. 나는 부모님께 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네가 너무 예민하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든다는 비난뿐이었다. 부모님 눈에는 준영은 그저 귀엽고 순진한 아들이었고 나는 동생을 못살게 구는 심술궂은 형이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학생 때였다. 준영이 학교에서 친구와 싸워 코피를 터뜨리고 왔다. 부모님은 기겁하며 준영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돌아와서는 나를 불러 세웠다. 내가 형인데 동생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생겨? 내가 평소에 동생한테 잘해줬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영은 나를 보며 씩 웃었고 부모님은 그런 준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때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준영을 보호하고
준영의 잘못을 대신 책임져야 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나의 감정, 나의 억울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부모님의 편에는 노골적이었다. 준영의 생일에는 값비싼 게임기와 최신 운동화가 선물로 놓였다. 나의 생일에는 늘 연우는 필요한 게 없지? 라는 질문과 함께 현금 몇 푼이 전부였다. 한 번은 내가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책을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부탁했다.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생일날 내 앞에 놓인 것은 낡은 참고서였다. 준영은 그 옆에서 최신 게임기를 자랑하며 깔깔거렸다. 형, 이거 진짜 재밌어. 부모님이 사주셨어. 그때의 실망감과 비참함은 지금도 생생하다.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저 준영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을 뿐이었다. 나는 점점 더 내성적으로 변했다. 가족과의 대화를 피하고 혼자 방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글을 썼다. 일기장은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곳에 나는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나의 슬픔, 분노, 외로움을 쏟아냈다. 일기장은 닳고 닳았고 나는 새로운 일기장을 몇 권이나 채웠다. 그 페이지들에는 부모님의 차가운 말, 준영의 비웃음, 그리고 내가 겪은 모든 억울함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나의 고통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이자 나 자신이 미쳐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수단이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나는 오직 공부에만 매달렸다. 이 집에서 벗어나는 것, 내 힘으로 독립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문제를 풀고 또 풀었다. 피곤해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부모님의 무관심과 준영의 비웃음을 떠올렸다.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부모님은 내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었다. 그저 연우는 알아서 잘하니까 라고 말씀하실 뿐이었다. 준영은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형은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네 라고 놀리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그들의 말은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주지 못했다. 나는 오직 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갔다. 힘든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나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했다.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부모님은 내 합격 소식에도 준영이의 사소한 상장 소식만큼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 잘 됐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괜찮았다.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나는 완전히 독립했다. 부모님은 내가 자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어차피 나는 그들에게 큰 의미 없는 존재였으니까. 나는 가족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 명절에도 집에 내려가지 않았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서운해하시는 듯했지만 곧 익숙해지신 것 같았다. 대학 생활은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외롭기도 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웠고 깊은 관계는 더더욱 피했다. 가끔씩 찾아오는 불안감과 우울감에 힘들어하기도 했다. 그때 학교 상담센터에서 만난 상담가 선생님이 큰 도움이 되었다. 선생님은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셨다. 부모님의 편애, 준영의 괴롭힘, 나의 고통. 처음에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두려웠지만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공감에 마음을 열 수 있었다. 선생님은 나의 감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셨다. 연우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환경이었어요. 선생님의 말씀에 나는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처음으로 나의 고통을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상담을 통해 나는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과거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패닉 발작이 올 것 같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배웠다. 상담은 나에게 심리적인 독립을 위한 강력한 도구를 주었다. 상담 선생님은 부모님과의 가족 상담을 제안하기도 하셨다. 나는 망설였지만 선생님의 설득에 결국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다. 부모님은 마지못해 상담에 응하셨다. 상담실에서 선생님은 부모님께 그동안 내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셨다. 부모님의 편애가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준영의 행동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내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는지. 부모님은 처음에는 변명하기 급급하셨다. 우리가 언제 연우를 차별했냐? 다 잘 키우려고 그랬지. 네가 너무 과장하는구나 같은 말만 반복하셨다. 하지만 선생님은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부모님의 잘못을 지적하셨다. 부모님께서는 준영이를 사랑하는 만큼 연우도 사랑하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연우 씨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무관심과 비난이 연우 씨에게는 정서적인 방치이자 학대였습니다. 어린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고 형제자매의 잘못을 대신 책임지게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양육 방식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부모님은 점차 할 말을 잃으셨다. 특히 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다. 상담실을 나서는 부모님의 뒷모습은 어딘가 초라해 보였다.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제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나의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상담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아무래도 그 상담은 더 이상 가지 않는 게 좋겠다. 맞아요, 아빠. 그 선생님은 연우 편만 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연우가 예민해서 그런 거지. 어머니가 거들었다. 네가 자꾸 우리를 원망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구나.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만 하는 거지. 아버지가 덧붙였다. 나는 절망했다. 상담실에서 보았던 부모님의 당황한 모습은 연기였을까? 아니면 잠시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보였던 것은 나의 착각이었을까? 그들은 여전히 문제를 나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성년자였던 나는 부모님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상담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중단되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얻은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나의 감정을 다루는 법, 불안감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부모님이나 준영에게 기대거나 의존해서는 안 된다. 내 힘으로 완전히 독립해야만 했다. 나는 더욱 필사적으로 공부했다.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다. 가족과는 계속 거리를 두었다. 집에 내려가는 횟수는 더욱 줄었고 전화통화도 먼저 하지 않았다. 준영과는 아예 연락을 끊었다. 그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바라던 대기업에 취업했다. 나의 노력과 실력으로 얻은 결과였다. 부모님은 내 취업 소식에도 덤덤하셨다. 준영은 형은 좋았네라고 말했을 뿐이다. 나는 개의치 않았다. 이제 나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다. 몇 년 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결혼을 약속했다. 그는 나의 과거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와 함께라면 진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관계였지만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완전히 배제하고 싶지는 않았다. 부모님은 내 결혼 소식에 놀라신 듯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과하셨다. 연우야, 미안하다. 우리가 어릴 때 너한테 너무 소홀했지. 준영이한테만 신경 쓰고 우리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어렵게 입을 떼셨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알아.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거. 하지만 이제라도 너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구나. 내 결혼식에 가고 싶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나는 망설였다. 수십 년간 쌓인 상처가 쉽게 지워질 리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과거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깊은 고민 끝에 나는 부모님을 결혼식에 초대하기로 했다. 다만 준영은 초대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부모님은 준영도 같이 가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나의 단호함에 더 이상 고집하지 않으셨다. 결혼식 날 부모님은 조용히 참석하셨다. 남편과 그의 가족들은 나에게 한없이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그 모습을 보며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고 부모님은 진심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다. 결혼식 이후 나는 가끔씩 부모님 댁에 찾아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어색했지만 과거보다는 나아진 관계였다. 하지만 준영과의 관계는 여전히 최악이었다. 부모님 댁에서 마주칠 때마다 준영은 나의 행복을 질투하며 비아냥거렸다. 나의 남편, 나의 시댁 식구들에 대해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했다. 형수님네는 형을 엄청 좋아하시나 봐? 우리 장인, 장모님은 나한테 그렇게 살갑게 안 해주시는데.
형은 좋겠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우리는 맞벌이 안 하면 생활이 안 돼서 말이야. 준영의 말 속에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과 나에 대한 질투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나는 그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무시하거나 필요하다면 짧고 단호하게 받아쳤다. 그건 네가 처신을 잘 못해서 그런 거겠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내 걱정이나 해. 준영은 나의 반응에 더욱 분개하는 것 같았다. 부모님도 준영의 태도를 몇 번 지적했지만 준영은 듣지 않았다. 그의 비뚤어진 심성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얼마 전 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과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남편의 수입이 충분했기에 나는 잠시 일을 쉬고 태교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나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준영은 또다시 발끈했다. 형은 좋겠다. 편하게 집에서 놀고 우리는 애 생겨도 둘 다 일해야 하는데 팔자 좋네. 놀긴 뭘 놀아. 나중에 다시 일할 거야. 경력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했다. 집에서 애나 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한심하게. 네가 못한다고 남까지 무시하지 마. 준영은 나의 임신과 육아 계획까지 비난하며 자신의 불만을 쏟아냈다. 나는 그의 질투심과 불행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임신 중에는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다. 나는 준영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로 했다. 지난 주말 준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다. 부모님과 준영의 처가, 식구들까지 모두 모이는 자리라고 했다. 임신 후 외출이 뜸했던 나는 기분 전환 삼아 가볼까 생각했다. 사람 많은 곳에서는 준영도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있었다. 나는 초대에 응했다. 하지만 당일 남편에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 야근을 해야 한다며 미안해하는 남편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나를 데리러 왔을 때는 이미 약속 시간보다 한참 늦어 있었다. 늦더라도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서둘러 준영의 집으로 향했다. 준영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부분의 손님들은 식사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부모님도 저녁 식사만 하고 늦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형수님, 이게 몇 시야? 다들 식사 끝났어요. 준영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남편은 미안해하며 사과했다. 준영은 남편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남편이라도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준영이 나를 따로 부엌으로 데리고 갔다. 형, 미안. 형 먹을 게 없어. 응, 왜? 다들 두세 번씩 가져다 먹어서 음식이 다 떨어졌어. 나는 당황했다. 배가 고팠고 임신 중이라 평소보다 더 허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티내지 않았다. 우리가 늦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 그래? 그럼 뭐 괜찮아. 나가서 뭐 사 먹거나 시켜 먹지 뭐. 그럴까? 그럼 내가 뭐 하나 시켜줄게.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형, 늦게 와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 온 김에 설거지 좀 도와줘. 준영의 말에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 설거지? 응, 다들 먹었으니까 설거지 쌓였잖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음식하느라 힘들었어. 엄마도 와서 서빙 도와주셨는데 형은 늦게 와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설거지라도 해야지. 가족끼리 뭘 그래. 매형은 이런 거 절대 안 도와줘서 형밖에 없어. 나는 어이가 없었다. 초대받은 손님에게 설거지를 시키다니. 그것도 자신의 형에게. 야, 내가 네 집에 일하러 온 거야? 초대받아 왔는데 왜 설거지를 해야 해? 가족이니까.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하잖아. 준영이 목소리를 높였다. 힘들었으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부르지 말았어야지. 형은 뭘 안다고 그래.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준영은 분노에 찬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다. 형은 이제 애나 보는 한심한 백수 신세잖아. 집에서 맨날 형수님 시중이나 들 텐데 여기서 설거지 좀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비참한 종업원 신세는 익숙하잖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했다.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숨이 막혔다. 배고픔과 모욕감,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눈물이 차올랐다. 준영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몸을 돌려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방문을 닫자마자 숨이 가빠졌다. 어린 시절의 패닉 발작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떨려왔다. 벽에 기대 주저앉아 겨우 숨을 골랐다.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으러 올까봐 두려웠다. 혼자 진정할 시간이 필요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숨은 조금씩 진정되었지만 준영의 말은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비참한 종업원 신세. 그의 질투심과 악의가 담긴 말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준영에게는 따끔한 맛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지 않은 그에게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직접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과거의 기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 상담을 받으며 나는 어린 시절의 일기장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디지털 파일로 옮겨놓았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 파일들에는 부모님의 편애, 준영의 괴롭힘,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기 전 나는 결심을 굳혔다. 준영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었다. 부모님은 준영을 감싸기만 할 뿐 그를 제대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그의 아내, 즉 나의 제부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 그것이 준영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제부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작성했다. 내가 겪었던 어린 시절의 일들, 준영이 나에게 했던 모든 괴롭힘과 모욕, 그리고 오늘 저녁 만찬에서 벌어진 일까지 상세하게 적었다. 준영이 나의 행복을 질투하고 자신의 불행을 나에게 투사하며 나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했다. 그의 이중적인 면모와 비뚤어진 심성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그리고 메시지와 함께 과거 일기장 내용의 일부 사진 파일들을 첨부했다. 이것이 준영이 나에게 했던 행동의 증거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과 짜릿함이 느껴졌다. 수십 년간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예상대로 제부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준영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았다. 제부는 준영과 크게 다투었고 준영의 숨겨진 모습을 알게 되었다며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렸다. 부모님의 반응은 엇갈렸다. 어머니는 당연히 나를 비난했다. 내가 어떻게 동생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니? 내가 이를 너무 키웠어. 어머니는 여전히 준영의 잘못보다는 내가 그 사실을 폭로했다는 것에 분노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다. 아버지는 침묵하셨고 나중에 나에게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하셨다. 완벽한 지지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나의 고통을 인정해 주시는 듯했다. 준영은 나에게 미친 듯이 메시지를 퍼부었다. 욕설과 함께 나를 비난하고 협박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남편은 나의 복수 사실을 듣고 나보다 더 분노했다. 당신 동생이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당장 전화해. 남편은 준영에게 직접 전화하여 단호하게 경고했다. 다시는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말 것, 우리의 삶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을 분명히 했다. 남편의 분노에 준영도 적잖이 충격받은 것 같았다. 이후 준영은 나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제부 빌은 나에게 다시 연락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나는 그에게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모든 일들을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부모님의 편애, 준영의 괴롭힘, 정신과 상담, 그리고 부모님이 상담을 중단시킨 일까지. 제부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과 동시에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장모님, 장인어른이 준영이를 아끼시는 건 알았지만 형님한테 그렇게까지 하셨을 줄은 몰랐어요. 준영이도 저한테는 안 그랬거든요. 제부는 자신도 준영의 이기적인 면모를 가끔 느꼈지만 그게 형에게까지 이어졌을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했다. 자신의 가족들도 준영을 탐탁지 않아 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나의 이야기는 제부가 준영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준영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 준영은 평생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뒤에 숨어 나를 괴롭혔다. 이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나의 목표는 달성되었다. 준영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그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이제 준영의 운명은 그의 아내, 제부 빌의 결정에 달려있다. 나는 나의 삶, 남편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가정에 집중할 것이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겠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과거의 정면으로 맞섰고 나의 힘으로 이겨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내 안의 어둠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나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빛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서연우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분노와 슬픔은 나를 집어삼킬 듯 위협했지만 동시에 나를 단련시키고 강하게 만들었다. 상담을 통해 얻은 내면의 힘과 내 손으로 일군 성공적인 삶, 그리고 나를 unconditionally 지지해주는 남편의 존재는 내가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었다. 준영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난 후 예상대로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준영은 제부에게 모든 것을 부정하며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내가 보낸 일기장 사진과 제부가 그동안 준영에게서 느꼈던 이질감, 그리고 준영의 과거 행적에 대한 다른 증언들, 어릴 적 친구들이나 학교 선후배 등이 더해지면서 준영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제부는 준영에게 진실을 요구했고 둘 사이의 싸움은 극에 달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셨다. 내가 왜 그랬니?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준영이 앞날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에게 준영은 여전히 기적의 아이였고 나는 그 아이를 질투하여 해코지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준영에게 사과하고 제부에게도 오해를 풀라고 종용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전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준영이가 저한테 했던 일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저한테 한 말들 다 사실이에요. 어머니는 여전히 준영이 편만 드시는군요. 괜찮아요. 익숙하니까. 나의 차가운 대답에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다. 나는 어머니에게 경고했다. 만약 계속 준영의 편을 들며 나를 비난한다면 남편과 함께 어머니와도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아버지는 준영의 이중적인 면모를 알고 충격받으신 듯했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깨달으신 것 같았다. 연우야,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처 몰랐구나. 아버지는 나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도 차갑지도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은 그저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기에 그의 뒤늦은 후회만으로 모든 것이 치유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는 어머니처럼 나를 비난하지는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었다. 준영은 제부와의 관계가 파탄 직전에 놓이자 나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제부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달라며 빌고 협박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다. 그는 이제 나의 삶에서 완전히 배제된 존재였다. 제부는 준영과의 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준영의 숨겨진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꼈고 특히 준영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형에게 그토록 잔인하게 굴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제부는 준영이 혹시 자신들의 아이에게도 그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었다. 제부는 나에게 형님 덕분에 준영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나는 그에게 어떤 결정이든 그와 그의 가족에게 최선인 방향으로 하라고 말했다. 준영의 운명은 이제 온전히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나는 나의 복수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했다. 준영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처음으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의 오만함과 이기심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나의 행동을 잔인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수십 년간 억눌렸던 고통과 억울함을 해소하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정의 구현이자 나 스스로를 과거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의식이었다. 물론 복수가 모든 상처를 마법처럼 사라지게 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가끔씩 어린 시절의 악몽을 꾸거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안감이 밀려오기도 했다. 준영의 모욕적인 말은 귓가에 맴돌았고 부모님의 편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나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집중했다. 뱃속의 아기는 나의 미래이자 희망이었다. 남편은 나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고 그의 가족들은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어린 시절 내가 그토록 원했던 따뜻함과 unconditional love를 느낄 수 있었다. 가끔씩 부모님 댁에 찾아갈 때 준영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부모님은 준영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나 역시 묻지 않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나에게 어색해하셨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조금 더 살갑게 대하려 노력하셨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상처 입은 가족의 모습일 뿐이었다. 준영이 제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이제 과거에 묶여 살지 않을 것이다. 어린 시절의 서연우는 더 이상 없다. 나는 나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나의 삶을 개척한 서연우이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갈 것이다. 나의 옆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곧 태어날 소중한 아기가 있다. 그들은 나의 전부이자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무심하게 별들을 품고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완벽한 해방은 아니었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떨고 있지 않았다. 나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의 속도로, 나의 방식으로. 몇 달 후 나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세상에 태어난 작은 생명은 나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경이롭고 사랑스러웠다.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불행이 사라지는 듯했다. 나는 아들에게 내가 받지 못했던 unconditional love를 주고 싶었다. 그 어떤 조건 없이 그 자체로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부모님은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오셨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보셨다. 할머니가 된 어머니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기쁨, 그리고 어쩌면 뒤늦은 후회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나의 손을 잡고 고생했다고 말씀하셨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과거에 비하면 큰 발전이었다. 준영에게는 아들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나의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모님을 통해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아무런 연락도 해오지 않았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전히 알지 못했다. 제부빌과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다. 제부는 준영과의 관계를 결국 정리했다고 했다. 준영의 이중적인 모습과 변하지 않는 태도에 지쳤다고 했다. 준영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나의 탓으로 돌렸다고 한다. 제부는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 나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의 용기에 존경심을 느꼈다. 나는 육아에 전념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남편은 최고의 아빠이자 남편이었다. 시댁 식구들도 나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다. 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우고 있었다. 혈연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물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불쑥불쑥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거나 부모님이나 준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나는 현재를 살고 있었다. 나의 현재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아들이 조금 더 자란 후 다시 일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다.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지만 남편은 당신은 뭐든 잘 해낼 수 있다며 나를 격려해 주었다. 나는 그의 말에 힘을 얻었다. 더 이상 과거의 나처럼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강했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었다. 어느 날 부모님 댁에 아들을 데리고 찾아갔다. 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안겨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부모님은 아들을 보며 행복해하셨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들이 준영에게 쏟았던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나에게 주었더라면 나의 어린 시절은 얼마나 달랐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나는 이미 나만의 행복을 찾았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나에게 물었다. 준영이는 어떻게 지내니?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연락 안 한 지 오래돼서요. 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이었다. 여전히 아들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듯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나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백미러로 부모님 댁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나의 어린 시절의 전부이자 동시에 벗어나고 싶었던 감옥이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나를 가두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한때 살았던 곳, 그리고 내가 극복해야 했던 과거의 상징일 뿐이었다. 나의 복수는 준영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것이 나의 최종 목표는 아니었다. 나의 최종 목표는 나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나만의 행복을 찾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이루었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남편은 따뜻하게 나의 손을 감싸주었다. 그의 존재가 나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자 힘이었다. 괜찮아? 남편이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서울의 밤거리는 아름다웠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각자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나의 이야기는 고통과 슬픔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과거는 나를 만들었지만 과거가 나를 정의하지는 않았다. 나는 나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유치원에 다녔고 나는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나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는 행복을 느꼈다. 사랑하는 남편, 귀여운 아들,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주변 사람들. 내가 그토록 바라왔던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이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나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부모님 댁에 찾아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아버지는 나에게 더 편안하게 대하셨고 아들과도 잘 놀아주셨다. 어머니는 여전히 준영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하셨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나를 비난하거나 준영의 편을 들지는 않으셨다. 어쩌면 시간이 흐르면서 혹은 준영의 삶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머니도 조금은 변화하신 것 같았다. 준영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다. 제부 빌과 이혼한 후 그는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부모님은 그런 준영을 여전히 걱정하고 도와주시는 듯했다. 나는 준영의 불행에 대해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그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가끔씩 부모님 댁에서 준영을 마주칠 때도 있었다. 그는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다. 나를 보면 애써 외면하거나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는 정도였다. 더 이상 나에게 비아냥거리거나 시비를 걸지 않았다. 어쩌면 그도 내가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른다. 한 번은 준영이 나에게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왔다. 형, 나 좀 살려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 변명만 들어놓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세상 탓이고 주변 사람 탓이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탓까지 했다. 형이 재수 씨한테 다 말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형 때문이야.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아니, 네 때문이야. 네가 저지른 일들, 네가 했던 말들, 네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형,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형제잖아. 넌 나를 형제로 생각한 적 없어. 나도 엄마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그의 하소연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다.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모습은 어린 시절 그대로였다. 그 전화 이후 준영은 다시 연락해오지 않았다. 부모님께 준영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는 또다시 나에게 준영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셨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어머니, 준영이 문제는 준영이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준영이 문제에 엮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실망하셨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으셨다. 아버지는 나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다. 연우 말이 맞네. 이제 준영이도 혼자 설 때가 됐지.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님도 점차 준영에게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시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뒤늦게 취미 활동을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셨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부모님도 나름의 방식으로 과거의 무게를 덜어내고 계신지도 모른다. 나의 삶은 평온했다. 아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랐고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우리는 종종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편은 나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말해 주었다. 그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나는 과거의 나를 완전히 용서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다. 가끔씩 나는 오래된 외장하드를 열어 어린 시절 일기장 사진 파일들을 보았다. 그 페이지들에는 잊고 싶었던 고통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진들을 보아도 예전처럼 숨이 막히거나 패닉 발작을 겪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지나간 과거의 기록일 뿐이었다. 나의 역사의 한 부분. 그 역사를 통해 나는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일기장 사진 파일들을 삭제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고통을 증명하는 증거이자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기록이었다. 그것은 나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았다. 나는 아들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아들이 무거운 가족사로 인해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저 아들이 사랑받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랄 뿐이었다. 아들에게는 오직 행복한 기억만을 물려주고 싶었다. 나의 복수는 준영에게는 응징이었고 나에게는 해방이었다. 그것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만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복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나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 서울의 사계절은 변함없이 흘러갔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매미가 울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렸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나의 삶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무러 흉터로 남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 흉터는 내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냈는지를 말해주는 증표였다. 나는 종종 생각했다. 만약 그때 일기장을 들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나는 계속해서 혼자 고통을 사귀며 일기장에 의존했을 것이다. 정신과 상담을 통해 나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치유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부모님은 자신들의 잘못을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준영은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을 것이다. 일기장 발각은 나에게는 큰 충격이었지만 역설적으로 나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사건이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결국 나를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삶이었기에 더욱 소중했다. 과거의 아픔은 나를 단련시켰고 지금의 행복을 더욱 값지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의 이야기는 고통으로 시작되었지만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들은 초등학생이 되었고 나는 팀장으로 승진했다. 나의 커리어는 안정적이었고 가정은 평화로웠다. 남편은 여전히 자상했고 아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즐거웠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이 삶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이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이제 어느 정도 편안해졌다. 과거의 깊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준영의 이야기를 꺼내며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여전히 나에게 미안함을 표현하셨고 나는 그의 사과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하지는 않았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준영의 소식은 거의 듣지 못했다. 부모님께 간간히 듣는 소식에 의하면 그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에서도 힘들어하는 듯했다. 부모님은 그를 걱정했지만 이제는 이전처럼 무조건적으로 감싸고 돌지는 않으시는 것 같았다. 어쩌면 준영도 나이가 들고 세상의 쓴맛을 보면서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아니,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상관없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아들에게 내가 어린 시절 겪었던 편애와 무관심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아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그의 감정을 존중해 주었다. 아들이 실수하더라도 비난하기보다 격려해 주었고 아들의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아들은 밝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자랐다. 아들의 웃음소리는 나의 어린 시절의 어둠을 씻어주는 빛과 같았다. 가끔씩 남편과 함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편은 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당신 정말 대단해. 그런 환경에서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오다니. 남편의 칭찬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나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내가 강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나에게 자존감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일기장 사진 파일들을 자주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버릴 생각도 없었다. 그것은 나의 역사이자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나의 복수가 준영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그의 삶이 더 힘들어졌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나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에게 필요했던 과정이었다. 나를 짓누르던 과거의 무게를 덜어내고 나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과정. 나는 가끔씩 생각했다. 만약 준영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에게 사과한다면 어떨까? 아마도 나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쌓인 상처는 사과 몇 마디로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나는 나만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삶에 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물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기에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부모님의 장례식 같은 중요한 일이 생기면 마주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가 오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나의 내면의 평화를 찾았고 나의 행복을 지킬 힘이 있다. 나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나에게는 전부였다. 나의 고통, 나의 성장, 나의 해방. 나는 나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 부모는 자녀에게 unconditional love와 지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형제자매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힘든 환경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나의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함께 세상의 어려움도 함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너는 너 자체로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서울의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다.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비추었다. 아들은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 순간의 행복이 과거의 모든 아픔을 보상해주는 것 같았다. 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나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행복, 그리고 어쩌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이미 가장 큰 어려움을 이겨냈으니까. 나는 나를 믿는다. 나의 힘을 믿는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서연우가 아니다. 나는 현재를 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서연우다. Current Part Characters DTE 80D Total Characters 1988. 몇 년이 더 흘러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고 나는 회사의 임원이 되었다. 나의 삶은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남편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였고 아들은 사춘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부모님은 이제 많이 늙으셨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셨고 나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돌봐드렸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덤덤하게 마주할 수 있었다. 부모님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행동으로 미안함을 표현하셨다. 특히 어머니는 나에게 많이 의지하셨고 준영에 대한 걱정은 여전했지만 나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지는 않으셨다. 준영은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듯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었고 인간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것 같았다. 부모님은 그를 안타까워하셨지만 이제는 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지는 않으셨다. 준영도 부모님께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어느 날 부모님 댁에서 준영과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준영이었다. 형, 미안했어. 나는 그의 말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어릴 때부터 형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다 미안해. 수십 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었다. 아니, 진심이더라도 이미 너무 늦은 사과였다. 그리고 그때 재수 씨한테 형이 다 말해서 내 인생 망쳤다고 했던 거, 그것도 미안해. 형 때문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다 내 잘못이었어. 준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울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의 사과를 듣고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기쁨? 분노? 연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다. 그의 사과가 나의 오랜 고통을 지워주지는 못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준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알아. 너무 늦었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그래, 들었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의 사과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고 용서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의 말을 들었을 뿐이었다. 준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다시 흘렀다. 부모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우리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다. 먼저 갈게. 내가 말했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준영의 사과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사과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될까? 아니었다. 나의 상처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치유되었다. 나의 노력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지로. 그의 사과는 그저 과거의 한 조각을 확인시켜주는 것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사과가 완전히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의 사과를 통해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복수가 그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자신의 잘못을 아주 조금이나마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나의 삶은 계속되었다. 아들은 훌륭하게 성장했고 나는 나의 일에 열정을 쏟았다. 남편과의 관계는 변함없이 좋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부모님은 몇 년 후 차례로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준영과 다시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힘들어 보였지만 나에게 먼저 다가와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우리는 잠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색하지만 짧은 대화가 오갔다. 과거의 모든 갈등과 상처 위로 부모님의 자녀라는 공통분모만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부모님의 유산은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나눠졌다. 준영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기에 부모님은 생전에 준영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고 했다. 나는 개의치 않았다. 부모님의 재산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이미 내가 스스로 이룬 모든 것이 있었다. 장례식을 치르고 우리는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준영과는 그 후로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정말로 나의 삶에서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특별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가족 간의 갈등이 마법처럼 해결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말은 현실에는 많지 않다. 하지만 나는 나의 결말에 만족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했고 나만의 행복을 찾았으니까.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나는 자유로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는다. 나는 나의 빛 속에서 살아간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스스로 일군 삶 속에서 나의 이야기는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쟁취한 한 사람의 기록이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갔다.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고 나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나의 삶은 내가 꿈꾸던 모습 그대로였다. 준영의 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그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행복한지 불행한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이제 나의 과거 속 인물일 뿐이었다. 가끔씩 옛날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어린 시절 가족 발견할 때가 있었다. 사진 속에 나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부모님은 준영을 안고 환하게 웃고 계셨고 준영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 나는 그 가족의 일부였지만 동시에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 사진을 보아도 더 이상 마음이 아프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다. 그저 덤덤하게 사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과거의 한 장면일 뿐이었다. 나는 아들에게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지는 않았지만 가족 간에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었다. 아들은 나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건강한 관계의 중요성을 배웠다. 나의 복수는 준영에게 응징이었지만 나에게는 나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너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아도 돼. 너의 고통은 정당했고 너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어. 그 메시지를 통해 나는 과거의 나약한 나를 극복하고 단단해질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의 여정에 만족했다. 고통스러운 시작이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 난 성장했고 더 강해졌다.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어둠을 헤치고 나와 빛을 찾았다. 나의 이야기는 가정 내 편애와 학대가 한 인간의 삶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치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구원과 해방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다. 나는 현재를 살고 다가올 미래를 기대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나의 삶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걸작이다. 서울의 하늘은 오늘도 맑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다. 잔잔한 평화가 내 마음속에 가득했다. 과거의 폭풍우는 지나갔고 이제 나의 삶에는 잔잔한 물결만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Current Part Characters Handy 114 Total Characters 339 나는 가끔씩 어린 시절 일기장의 디지털 파일들을 다시 읽어보곤 했다. 그 페이지들에는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고통과 혼란, 그리고 탈출을 꿈꾸던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 나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 같은 질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 글들을 읽을 때마다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나는 듯했지만 동시에 내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겨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그 일기장은 나에게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고통을 증명하는 증거이자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나를 억압했던 세상에 맞서는 무기가 되었다. 일기장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나의 고통을 혼자 사귀다가 결국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일기장은 나를 버티게 해준 생명줄이었다. 나는 나의 아들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슬플 때는 울고, 화날 때는 건강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기쁠 때는 마음껏 웃으라고 말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나는 나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아들은 나의 가르침대로 밝고 건강한 감정 표현을 하는 아이로 자랐다. 나의 남편은 나의 가장 큰 지지자였다. 그는 나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동정하거나 나약하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강인함과 resilience를 칭찬해 주었다. 그의 unconditional love 덕분에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준영에게 복수했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지는 않았다.
복수는 과거의 짐을 덜어내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진정한 해방은 과거의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에 있지 않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삶은 계속되고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할 것이다. 과거의 아픔은 나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자 창조자이다. 나는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다. 나의 삶도 저 노을처럼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랐다. 비록 시작은 어둠 속이었지만 끝은 찬란한 빛으로 가득하기를. 나는 깊은 숨을 쉬고 미소 지었다. 나의 삶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것 같았다. 과거의 그림자는 희미해졌고 눈앞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 미래를 향해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내디뎠다. 나는 나의 아들에게 건강한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해야 하는 울타리이지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상처 주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들은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아이로 자랐다. 나는 아들을 보며 내가 이루지 못했던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다. 그리고 아들이 그런 가정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를 바랐다. 나의 복수는 준영에게는 큰 타격이었겠지만 그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나의 복수를 계기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변화하려 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여전히 남 탓만 하며 불행한 삶을 이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든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책임이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어떤 영향도 주고 싶지 않았고 그의 삶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나의 복수를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시의 나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나를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준 결정적인 계기였다. 복수는 나에게 정의 구현의 만족감과 함께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것은 나약한 피해자에서 강인한 생존자로 나아가게 해준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물론 복수에는 그림자도 따랐다. 가족관계의 파괴, 그리고 복수 이후 찾아올 수 있는 허무함. 하지만 나의 복수는 단순히 준영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응징이자 나 자신의 고통을 세상에 드러내고 인정받으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치유할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가정 내 편애와 학대는 심각한 문제이며 그 상처는 평생 간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필요하다면 과거의 가해자에게 맞서 싸울 용기를 내는 것이 치유와 해방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나의 삶은 이제 평온했다. 과거의 폭풍우는 지나갔고 나는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의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었다. 나는 서울의 아침 햇살을 맞으며 깊은 숨을 쉬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희망과 사랑,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행복으로 가득한 이야기로. 나는 가끔씩 어린 시절 살았던 서울 근교의 옛집 근처를 지나갈 때가 있었다. 멀리서 바라본 그 집은 예전과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그곳이 집이 아니었다. 그저 과거의 기억이 깃든 장소일 뿐이었다. 그 집을 볼 때마다 어린 시절의 아픔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벗어나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로웠다. 그 집에서 나는 부모님의 편애와 준영의 괴롭힘 속에서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나의 감정은 무시당했고 나의 존재는 뒷전이었다. 준영은 부모님의 기적의 아이로 모든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했고 나는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나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언젠가 이 집에서 벗어나 나만의 삶을 살겠다는 꿈을 꾸었다. 나는 그 꿈을 이루었다. 나의 힘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다. 나는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나의 아들에게 주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을 나의 가족과 함께 만들어갔다.
나의 복수는 준영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모님의 잘못된 양육 방식에 대한 침묵의 항의이자 나 자신에게 너는 소중한 존재이며 너의 고통은 정당하다고 말해주는 외침이었다. 복수는 나를 짓누르던 과거의 무게를 덜어내고 나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의식이었다. 준영의 사과는 나에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지만 그것을 통해 나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놓을 수 있었다. 그의 사과가 진심이든 아니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이상 그의 사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이미 나만의 방식으로 치유되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평화로웠다. 과거의 폭풍우는 지나갔고 나는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었다. 나의 곁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훌륭하게 성장한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의 가장 큰 행복이자 힘이었다. 나는 서울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변북로를 달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이 아름다웠다. 나는 깊은 숨을 쉬고 미소 지었다. 나의 이야기는 고통으로 시작되었지만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현재로 이어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한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 삶을.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상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은퇴 후에는 관련 공부를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나의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의 힘든 과거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어린 시절 일기장 파일들은 이제 나에게는 과거의 역사를 담은 소중한 기록이 되었다. 나는 가끔씩 그 기록들을 보며 나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곤 했다. 그것은 고통과 슬픔으로 점철된 기록이었지만 동시에 강인함과 resilience, 그리고 희망의 기록이기도 했다. 나는 그 기록들을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겨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준영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미련이나 후회를 남기지는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나의 삶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의 가족은 이제 남편과 아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었다. 혈연만이 가족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나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 나의 복수는 나에게는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것은 나를 짓누르던 과거의 무게를 덜어내고 나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의식이었다. 복수는 나에게 정의 구현의 만족감과 함께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것은 나약한 피해자에서 강인한 생존자로 나아가게 해준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나는 나의 삶의 여정에 만족했다. 고통스러운 시작이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 나는 성장했고 더 강해졌다.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어둠을 헤치고 나와 빛을 찾았다. 나의 이야기는 가정 내 편애와 학대가 한 인간의 삶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치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구원과 해방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다. 나는 현재를 살고 다가올 미래를 기대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나의 삶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걸작이다. 서울의 하늘은 오늘도 맑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다. 잔잔한 평화가 내 마음속에 가득했다. 과거의 폭풍우는 지나갔고 이제 나의 삶에는 잔잔한 물결만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나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가정 내 갈등, 편애, 그리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가 작은 위안과 희망이 되기를 바랐다. 나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나는 상담 공부를 계속했고